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던 진주성. 1592년 10월의 첫 전투. 3,800여 조선군은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물리쳤다. 진주 대첩이었다. 다음에 10만 일본군이 다시 공격해왔고 진주성은 함락당했다. 6만여 명, 또 많게는 8만여 명의 조선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곳에서 왜군들에게 무참히 도륙되었다는 수많은 전쟁포로도 발생했다. 일본에는 진주섬이 생겼다. 조선인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최소 10만에 이르던 임남포로, 진주시마 후예들. 앞선 문물로 중세 일본을 일깨운 포로들도 적지 않았다. 임남포로들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나본다. 일본 규슈의 사가현. 한반도와 가까운 이곳은 우리 역사와도 밀접한 곳이다. 사가현의 어느 사찰. 고된지는 16세기 중엽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찰 경내에는 역대 영주였던 나베시마 가문의 무덤이 조성돼 있다. 이들 영주들의 무덤 뒤쪽, 죽은들의 뒤를 따라 자결한 사무라이들의 명단이 적힌 비석이 있다. 사무라이 법도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신들. 그런데 이들 중에 특별한 이름이 보인다. 운해 호영거사. 홍후연이라는 이름. 조선인 이름이었다. 이 사찰 법당에도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지금도 모시고 있는 가신들의 위패. 운해거사 홍호연. 그는 영향력 있는 조선인이었다. その特別にリスペクトしてですね、後年もね、それだけまた佐賀藩にとったらとても大事な人なんですよ。いろんな面で文化的にね、そこに焼き物でどのぐらいのあれがあるのか知らんけど、とにかく佐賀藩にとってはすごく大事にした人ですね。 사가현의 나고야성 박물관. 조선 침략의 근거지였던 나고야성의 박물관. 홍호영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다. 이 박물관 수장고에는 홍호영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 몇 점이 보관돼 있다. 나고야 박물관 측에서 어렵사리 공개하는 족자. 홍호연 초상화다. 그는 커다란 붓을 쥐고 있다. 홍호연은 서예가였던 것이다. 획의 시작과 끝이 뭉툭한 특징을 보이는 그의 서체. 그는 이 서체로 일가를 이뤘다. 어느 정도로 이름을 날리냐면 대개 교토에 정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현판이 홍호연 글씨예요. 그다음에 시모노세키 소산사에 절에서도 현판이 홍호연 글씨고, 그다음에 홍호연이가 살았던 사가 지역에는 뭐 신사에나 절이나 이런 데 뭐 병풍이나 족자나 뭐 이런데 홍호연 글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당시 일본에 있어서는 홍호연이가 서예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홍호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마을. 홍호연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마을이다. 남양 홍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후손들은 가문에 대한 높은 자부심으로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이 마을의 홍씨들.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홍호연의 후손들이다. 무주부사공, 우리가 이제 무주부사공 종중 일가들이거든요. 여기가 전부가. 그래 거기서 무주부사공 할아버지, 그 밑에 이제 또 할아버지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자, 제자, 안자, 민자라는 형제분이 계셨는데, 안자, 제자라는 할아버지 밑에 이 사형제가 오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천에 천자 해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일본 가신 할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 한 분 계시고, 그 일가가 지금 이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들은 홍호연 형제들의 직계 후손들이다. 또 족보에는 홍호연의 이름이 남아있다. 운에는 홍호연의 아명.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홍호연의 맏형인 오촌 홍성애의 문집. 여기에 피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막내 진해를 업고 좌우로 부모님을 부축하고 갔다. 첫째 아우 천혜와 둘째 아우 운에는 나이가 모두 10여 세였다. 불러서 속히 따라오게 하고 우산에 들어가서 돌아보니 두 아우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맏형이 아버지도 부축하고 그다음에 동생도 업고 이제 홍굴에 피신을 가는 거죠.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따라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갔다가 홍호연과 동생이 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진 동생 홍호연이가 이제 일본군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1593년 여름 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일본군들이 이곳까지 쳐들어왔다. 홍호연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급히 뒷산으로 피란을 갔다. 홍호연의 큰형은 막내 동생을 업고 먼저 갔고 그 뒤를 운해와 천혜가 따랐다. 그들의 피란지는 뒷산 바위굴. 지금은 굴 입구가 무너졌지만 이곳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 홍씨 집안 사람들이 피란한 굴이라 해서 홍굴이라고 불린다. 옛날에 그 피난 당시에는 이 굴 속에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들어 앉을 정도로 굴이 넓었는데 굴 입구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그 옛날에 넓은 터야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그 공간이 넓어 가지고 여러 분이 피난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홍호연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뒤쫓아온 일본군에게 형 천혜와 함께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형 천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0살의 홍호연은 일본군 포로가 되고 말았다. 소년 홍호연의 시를 본 외장은 홍호연을 일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보냈다. 홍호연은 학문과 서예에 정진했다. 그리고 사무라이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고향과 고국으로 향해 있었다. 작은 배를 타고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염원. 이 짧은 글귀에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 편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각배잖아요.
조각배를 타고 온 그 뜻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홍호연이가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사무라이로서 출세를 하고 살았지만 아마 조선인이라고 하는 자기 뿌리를 조선에 두었다고 하는 점은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호연의 이제 글씨 다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조선서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산엄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진주라든지 자기 근본을 나타내는 그 흔적을 홍호연은 굳게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홍호연이 일본으로 잡혀간 지 60년이 훨씬 지난 1657년 죽은 나베시마가 죽었다. 보름 후 홍호연은 사무라이 법도에 따라 할복 자결했다. (75세) 그가 남긴 유언은 참을 인, 단 한 글자였다. 그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 사무라이에서 산다고 하면 주위에 뭐 시기와 질투도 있을 거고 또 조선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이제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뭐 참고 또 참고 참 먹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을인자를 쓰지 않았나. 자결로 주군에 대한 충성을 증명한 홍호연. 그의 유언은 자손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홍호연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홍씨 가문 묘역에 묻혀 있다. 운해 호연거사, 조선식 비문이다. 그는 끝까지 조선인으로 살다 갔다. 홍호연의 고향 마을. 지난 2020년 이곳에는 특별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의 주인공은 홍호연. 그를 기리는 역사공원이 들어선 것이다. 울산대 노송환 교수, 이 공원의 안내문을 직접 썼다. 이거는 그 절에 가니까 이 현판이 있는 거예요. 현판이. 그 현판이 이제 봉래산인데 이 현판은 노송환 교수가 일본에서 발견한 홍호연 글씨의 현판을 재현한 것이다. 홍호연은 스스로를 산음거사, 산청 출신임을 밝히고 있었다. 산음거사라 썼더라고. 이게 자기 고향이 산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75, 생을 다할 때까지 그는 고향을 간직했던 것이다. 아마 일본 내에서도 많은 그 임남포로가 있는데 그 가문 가운데서도 홍씨 가문은 굉장히 지역에서는 유력한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인데 그 가문이면서도 불구하고 홍씨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인에 대한 조선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홍호연의 일본 후손들은 홍씨성을 유지하며 대를 이어왔다. 10살 나이로 일본으로 끌려간 소년포로 홍호연. 이제 뭐냐면 서해로 일가를 이뤄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일본의 정착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죠. 비록 육신은 돌아오지 못했으나 중세 일본을 뒤흔든 예술인, 그가 산청 출신 홍호연이었다. 홍호연과 비슷한 시기 일본으로 끌려간 또 다른 소년포로가 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제2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본거지다.
구마모토의 혼묘지. 가토 기요마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건립했던 사찰이다. 지금은 가토 기요마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이 사찰 한켠의 묘역. 역대 주지들의 무덤이 조성돼 있다. 그 중에 규모가 남다른 무덤 한기. 무덤의 주인은 일요 상인이라고 돼 있다. 日曜商人はまだ幼い頃に日本でいう文禄の役、韓国のイムジメラン、その時にですね家族と離れ離れになっているところを加藤清正公の軍に捕まりまして、で清正公の前に連れてこられるんですね。で清正公はこの子はなかなか賢い子だと見込んで、日本に連れて帰って、京都の本国寺という法華のお寺に預けて、そこで日曜上人は修行を重ねられました。 일요 상인, 조선 이름 여대남. 그는 혼묘지의 3대 주지에 올랐다. 그의 나이 28세, 치열한 정진의 결과였다. (13살의) 나이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온 조선의 소년. 일본 종교계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26년 만에 여대남은 편지 한 통을 받는다. 고향의 아버지 여수이가 보낸 편지였다. 일본에 있는 아들의 생사를 확인한 아버지가 보낸 편지와 아들의 답장. 모두 4통이 전한다. 여대남과 그다음에 여대남의 아버지 여수이는 사실 이제 전쟁 때문에 생이별을 했잖아요. 서로 생사를 이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통신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여수이가 아버지인 여수이가 먼저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여대남은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편지 내용이 그걸 받고 난 다음 여대남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영주가 허락을 안 해요. 경남 하동군 양보면. 의령 여시들의 집성촌 마을이 있다. 저는 이제 중번에 21세 소입니다. 우리 그 대대 남자 할아버지가 21세 소. 여대남은 이 마을에서 살았다. 족보할 때도 이들의 족보에 여대남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그 하면서 족보. 대남은 아명, 원래 이름은 학연이었다. 하동에서 13살 때 가토 기요마사 군에게 잡혔던 여대남. 그가 일본 혼묘지의 주제에 오른 일요 상인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되었을까?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 직후 여대남은 마을 뒷산에 있는 어느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 암자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대남이 머물던 암자는 보연암.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원래 저쪽으로는 지금 석축이 무너진 것 같고 저쪽은 일부 살아있네. 일부 살아 있습니까? 네. 일부 살아 있고 중간에 좀 무너지고 그런 것 같아요. 큰 고생하셨다. 아이고, 참. 여대남은 자신의 편지에서 스승의 안부도 묻고 있었다. 이곳이 정안봉입니다. 산이 정안산인데 양쪽에 보시다시피 계곡이 양쪽으로 있고 여기에서 정말 그 머리가 총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보혜남 암자에서 등수 스님 밑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자리고 또 여대남 이 스님이 13살 때 마지막 이 자리에서 일본군에 피랍이 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보현암은 진주에서 가까운 곳. 승전한 일본군은 순식간에 이곳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일본군에 잡힌 여대남은 시 한 수를 썼다. 이를 본 가토 기요마사는 여대남을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 여겼다. 가토 기요마사는 여대남을 일본으로 보내 승려가 되도록 했다. 여대남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편지에서 수레했다. 그 기도가 통했을까? 편지가 온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 대남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너의 스승에게도 알리거라. 그리고 귀국의 의사를 간절히 아뢰거라. 배를 타고 바다에 올라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다시 하늘과 태양을 우러러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곳에서 만나서 여생을 같이 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좋겠느냐. 여대남의 답장도 절절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무사하고 병고도 없이 오늘날까지 몸 건강하시며 또 그 모습이 금실이 좋으신 것 같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봉서를 열고 읽으려고 하니 우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주신 은혜이며 신의 가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대남이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편지 구절이 남아있다. 한산 석경사. 그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조선의 매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니 만약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은 매 2마리를 보내서 대마도주와 비우태수에게 각각 올려주신다면 저의 송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선의 매 2마리를 아버지께서 좀 사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2마리는 하나는 대마도주하고 연락을 이렇게 취하는 대마도주에게 주는 것일 거고 또 한 마리는 자기 영주에게 자기 그 대마도의 영주와 자기 그 주군에게 조선의 매를 귀히 여기고 좋아하니 아마 선물로 줘가지고 조금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봉을 향한 부자의 간절함. 그러나 끝내 여대남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여대남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혼묘지 3대 주지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여대남이 도요토미 시게아키라든지 그 위에 영주의 주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면 그 연자제에 의해 가지고 그 절의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오지 않았나. 경남 하동의 의령 여씨 후손들 어느 묘소 앞에 모여 예를 갖췄다. 여대남의 아버지 여수희의 묘소다. 그런데 묘소 아래 특이한 비석이 하나 있다.
일본 사찰 측에서 만들어준 비서. 79에 일본에서 생을 마감한 여대남의 묘비다. 이 영혼이라도 여기 아버지 밑에 같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전부 우리가 불자지만 해도 뭐 특히 스님께서는 더 헐헐 뭐 춤을 추시고 웃으면서 뭐 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묘지 주지에 올라 일본 불교계의 큰 봉우리가 된 여대남. 그의 영혼은 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안식을 찾았을까? 최소 10만에 이르던 임진왜란 포로들. 이들 중에는 포로 경험을 살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이도 있었다. 히로시마의 조선통신사 자료관. 임진왜란 이후 18세기까지 조선은 모두 12차례 대규모 외교 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했다.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에도까지의 왕복길. 보통 1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400年から200年ぐらい前の間に12回日本にや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間に両国間の、為政者政治を行う人たちの、書簡が手紙が行き来す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の平和っていうのが、維持されていたのだと思っています。 약 500명 규모의 조선통신사. 이들의 출현은 당시 일본 사회에 커다란 문화적 충격이었다. 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앞선 문물과 학문이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신사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서적이 있었다. 첩해신어. 바로 일본어 교재였다. 이 책의 저자는 강우성이라는 인물. 그의 흔적을 찾아 신천 강씨 종친회를 찾았다. 신천, 진주, 재령 등 10여 개 본관이 전해지던 강씨. 지금은 신천 강씨로 통합돼 있는데 강우성의 본관은 진주로 알려져 있다. 신천 강씨 측에서도 강우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는 수학자를 하셨고 지금은 수학자. 그때는 뭐냐면은 주 교수였습니다. 수학자를 하셨고 이분은 일본으로 포로로 갔다 온 뒤에 첩해 신어를 이렇게 저술해서 우리나라 일본어 교재의 어떤 시초, 시금석, 귀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성도 12살 때 일본으로 잡혀갔다 온 포로 출신이었다. 그 경험이 첩해 신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 우성. 예, 그런데 우리 강우성 선생하고 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조상이 강우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수도 있을 거고 또 후손이 끊겼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첩해 신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수원여대 정승혜 교수를 만났다. 이 책이 역과방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강우성이 실제로 역과에 입격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력 기유 증광시에서 역과에 자가 나오고 신사생이고 본이 진주고 그리고 외학 교회를 했고 가의 대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주학 교수라고요. 그다음에 그 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이 내용이 역가방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강우성은 역과 과거 합격자 출신이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과거에 합격. 부산포 외학 훈도, 즉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첩회 신어는 모두 10권, 방대한 분량이다. 첩회 신어 10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의 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대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접대하는 내용들, 아니면 외관에서 이제 그 일본 측 역관과 뭐 얘기하는 무역하는 하든가 그런 얘기, 대마도 사람들하고 뭐 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권부터 4권까지 들어가 있고요. 5권부터 8권까지는 조선통신사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위한 실무 회화들이 수록돼 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재개된 조선통신사. 전란 직후 통신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포로 쇄환, 즉 전쟁 포로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포로 출신 역관 강우성은 남다른 활약을 펼쳤다. 그의 일본어 실력 덕분이었다. 예, 강우성은 좀 특별하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일본어를 익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지 사정도 잘 알고 일본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강우성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포로를 쇄환할 때 그 역할을 강우성한테 굉장히 많이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강우성이가 다른 역관과 달리 일본에 갈 수 있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포로를 모아서 이제 쇄환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강우성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강우성의 활약상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강우성이 일본 각 지역을 다니며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왔다고 돼 있다. 돌아오는 길에, 관백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강우성은 따로 각각의 섬에 이렇게 찾아가서 일본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강우성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한 번은 80명, 뭐 한 번은 뭐 20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 내용들이 실제 이 통신사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강우성은 임진왜란 이후 모두 3차례 통신사 통역관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그가 남긴 첩회 신어, 포로 경험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다. 최소 10만여 명에 이르는 임남 포로. 이들 중에서 일본의 특별한 흔적을 남긴 여성 포로가 있었다. 일본 본토로부터 약 180여 킬로미터, 백길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먼 섬 고즈시마. 태평양 한가운데의 이 섬은 예로부터 일본의 유배지. 특히 정치범들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혹독한 곳이었다. 이 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즈시마 향토 자료관. 한켠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오타 줄리아라는 어느 여성에 대한 자료만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오타 줄리아. 그녀 역시 조선인 전쟁 포로였다. 그러나 특별했던 삶의 궤적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미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임진왜란 때 외장 소서행장의 양녀로 일본에 갔다가 그리스도교도로서 순교한 한국인 오타 주리아의 일생을 엮은 오페라가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포로가 된 오타 줄리아. 일본으로 끌려와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오타 줄리아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아꼈던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권력자의 측근에 있었던 여인이면서 개종을 안 한 거예요. 개종을 하면 굉장히 영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개종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이제 박해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누렸던 지위까지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박해도 뭐 죽이거나 고문을 하거나. 모리 레이코라는 일본인 소설가가 쓴 삼체의 여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타 줄리아였다. 여기에 오타 줄리아는 진주 남강변에서 발견되었다고 돼 있다. 어린 오타 줄리아가 남강변에서 발견됐다면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 무렵일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참가한 전투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끌려간 오타 줄리아는 독실한 천주교인이 되었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녀가 된 오타 줄리아. 그녀가 매일 기도했다는 석등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석등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땅속에 묻히는 석등의 아랫부분, 성모상이 새겨져 있다. 그 기도단을 오타 줄리아가 특별히 부탁을 했대요.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밖에도 보면은 그냥 완벽한 석등인데 촛불을 켜고 그 밑에는 묻힌 부분은 십자가가 있고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석등은 오타 줄리아께서 매일 기도를 했다는. 도쿠가와 막부의 천주교 박해는 극심했다.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그러나 오타 줄리아는 굴복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천주교 박해를 목격한 스페인 선장의 보고서가 남아있다. 줄리아는 가장 의연했습니다. 교인임이 밝혀지자 궁궐에서 쫓아내어 섬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제안했던 좋은 조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고 황제의 뜻에 따르는 대신 그 선한 여인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또한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난을 감수하고 삭발을 하면서 궁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들 시선으로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 어떤 한 여인이 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그거 정말 뭐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인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래서 자기들도 그러한 사실을 자기들 본국에 보내는 편지, 보고서에 이런 여인도 있다라고 아마 썼겠죠. 오타 줄리아도 자신의 처제에 대해 썼다. 그녀는 박해와 고난도 오히려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는 한 섬에 귀양 가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의 섭리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주님께 이전에 어떠한 봉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뚜렷한 은총을 주심에 크게 감사하며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나 슬픔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님,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남들의 눈에 시선에 그 도쿠가 이에야스의 궁정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데 자기는
호화스러운 생활로 있으면서 이런 죄책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유배를 가고 모든 걸 다 털고 유배를 가는 배를 타려고 하니까 차라리 시원하고 감사하다. 이제는 모든 걸 떠나서 나의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오롯이 할 수 있겠구나. 오타 줄리아는 몇 개의 섬을 거쳐 절의 고도 고즈시마로 유배되었다. 1612년 전쟁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온 지 20여 년 만이었다. 이 섬에서 오타 줄리아는 어떻게 지냈을까? 고즈시마에는 오타 줄리아를 기리는 비석이 있다. 오타 줄리아 현창비. 그녀는 이 섬에서 신앙생활과 함께 의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島の、女性に対しての婦人の病気についてですね、非常に詳しくてですね、丁寧にそこら辺を、薬草とかですね、あるいは医療技術を教えてですね、非常に島の方にとって大きな貢献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言い伝えられておりましてですね、オタ・ジュリアは神様にもう祀られていたようですよ。神津島の方で最後亡くなったと聞いているんですが、島の人たちに良い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で、島の中にはお墓や顕彰碑などがあって、だいたい毎年5月に行われているんですが、ジュリア祭というオタ・ジュリアさんを偲ぶ、お祭りがありました。 고즈시마 주민들은 해마다 5월 오타 줄리아 축제를 연다. 1970년부터 시작된 축제. 오타 줄리아를 성녀로 기리고 있다. こちらですね。 고즈시마 사람들은 오타 줄리아가 이곳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믿고 있다. 유배객들의 묘역. 그녀의 묘지도 조성돼 있다. 그런데 묘비 탑신에 새겨진 문양이 특이하다. 밭전자가 새겨져 있는데. ここに田んぼの田というように彫られておるんですけど、実はですね、これは十字架なんですね。十字架の十です。というのもですね、隠れキリシタンがですね、要は幕府からの役人からですね、見つからない、わからないようにカムフラージュしてですね、十字架をですね、田に似せてですね、彫ったということも、言われております。 조선인 소녀 포로. 혹독한 폐유와 협박에도 신앙을 지켜낸 오타 줄리아. 그녀가 남긴 울림은 크다. 그 시대에 쉽게 얘기하면 정절을 지키고 신앙심을 지키고 권력자의 어떤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존경하는 그 숭배 정신. 고즈시마의 바닷가 언덕. 오타 줄리아에 대한 짧은 기록이 남아있다. 오타 줄리아는 조선의 전쟁 고아였다. 가톨릭 세례명은 줄리아. 1612년 크리스천 탄압에 의해 체포되어 오시마 니지마를 거쳐 고즈시마에 이송되었다. 신앙의 자유와 높은 정신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는 오타 줄리아. 어쩌면 그녀도 저 거친 바다 건너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최소 10만의 임진왜란 포로들. 그들의 운명은 가혹했고 삶은 혹독했다. 그러나 임남 포로들 중에는 중세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도 있었다. 포로 경험으로 외교적 활약을 펼친 이도 있었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상징이 된 여인도 있었다. 중세 일본을 일깨운 이들 조선인 포로들. 진주시마 후예들이었다.